세상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우정이고요. 반대편의 10월이고요. 네, 저는 도라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우선 10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 태어나셨네요. 그러게요. 가을에 태어난. 오늘 비가 엄청 오는데 비가 추적추적 오는. 맞아요. 제 닉네임이 10월이잖아요. 그 10월이에요? 네, 그 10월이거든요. 아니,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엄청 쌀쌀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기온 변화가 진짜 확확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이제는. 감기를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어떤 세상의 이 정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프닝 질문을 가벼운 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두 분은 어떤 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요즘 관심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오프닝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라는 뭐 관심 있어요? 관심 있는 문제가 없어요. 생각지 못한 답변인데. 오로지 저한테만 관심이 있고. 오, 좋다. 사회 문제 관심이 없습니다. 우문현답. 일단 회피. 자, 우리 안 본 눈. 자, 10월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한 3가지. 우와, 3가지. 그럼 도라의 근데 목까지. 되게 딥하게는 아니고 요즘 하도 이제 많이 뉴스로 접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된 문제들인데, 일단 AI 관련 기술 문제나 뭐 윤리 문제나 등등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을 약간 이쪽으로 쓸 거여가지고 아, 그래요? 네, 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애기들 유괴 및 혹은 이제 납치와 관련된 뉴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조카가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실제로 제 동생이 엄마잖아요. 이제 엄마들끼리 커뮤니티 안에서 또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정은 어때요? 저는 사실 직업이 시민단체 활동가라 이게 약간 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랑 일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NDC라고 혹시 아시나요? NDC?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오. 제가 하는 일인데 이게 이 얘기 하다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다 나가시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올해가 되게 중요한 해인데 그 이제 전 세계가 뭐 파리 협정 이런 것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보다 높이지 않으려고 이제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각 나라들이 그럼 우리나라는 얼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가 그 2035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해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지금 막 열심히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딱 10월 중에 이제 이거를 설정하면 엄청 그 사회적 파급력이 크니까 이제 대국민 토론회도 막 진행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해서 온라인 플랫폼도 열고 하면서 의견 듣고 11월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핫이슈인데 세상에는 핫이슈가 아닌 게 좀 슬픈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고 뭐 일상에서 관심 있는 문제는 사실 그런 이민자 혐오에 요즘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건 오늘 또 계속 이야기할 이야기여서 또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는 패스인가요? 근데 두 분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근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냐라고 물으면 그게 좀 애매한 질문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들 말고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고민하는 거는 젠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젠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젠더는 사실 담론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 영화에도 사실은 젠더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인지 그녀인지 그들인지 하는 그 친구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생각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요즘 극장가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죠.
음. 10월 1일에 개봉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입니다. 네. 이게 약간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오, 길어가지고. 네, 맞아 길어가지고 포털 사이트 검색하니까 막 원 배틀 어나더, 원 배틀 뭐 애프터 막 맞아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냥 OBAA 이렇게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그렇구나. OBAA 이렇게. 아니 어쩐지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도 사람들이 다 PTA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쵸. 원래 그런 거예요? 네, PTA는 PTA였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 미들네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걔가 폴 앤더슨 이렇게 하지 않고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고 쓰니까 미국 애들이 그냥 줄여버린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우리한테는 사실 그게 낯서니까 줄이는 게 그쵸, 네. PTA 좀 낯선데 하다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폴 토마스 앤더슨 너무 긴 거예요. 이해했어? 네, 왜 줄이는지 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감독님이 뭐 워낙 이제 팬덤이 있는 감독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지금 되게 어마어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봤다라는 얘기도 하고 봐야겠다라는 얘기도 많많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개봉한 지 10일이 됐는데 네. 10일 만에 28명 28명이 너무한 거 아니야? 28만 명의 관객이 들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게 들었네? 근데 이게 러닝타임이 너무 장벽이지 않아요? 2시간 40분이라는 게? 그쵸, 맞아요. 일단은 뭐 장벽이긴 장벽이긴 해요. 한데 그리고 시간대가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상영하는 시간대? 네. 저는 타임테이블이 진짜 안 그리고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밤늦게 있거나 이게 별로 없어서 너무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2시간 40분이라서 배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한 곳에서에만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족 단위도 되게 많았고요. 그 아침에 네, 연휴여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딸 이렇게 같이 보기 좀 그런데. 셋이 이렇게 약간 왔는데 또 제 옆에 이렇게 주르륵 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괜히 혼자 흠칫. 대단한데? 근데 그 가족 단위가 그들 빼고도 꽤 있었어요. 또 그 시기가 연휴도 끼고 맞아, 이래서 맞아. 좋긴 그래서 해요. 연휴여서 네. 극장가에 그냥 나들이 나온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재밌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러닝타임이 길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참 많은 일이 벌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또 10월이 영화 줄거리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간략하기에는 좀 좀 많은데 길게도 됩니다. 네, 한번 네. 영화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혁명단체 프렌치 75로 읽어야 되나요? 75? 75? 프렌치 75의 활동가였던 밥 퍼거스는 자유를 외치던 과거와 달리 16년이 흐른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약과 술에 의존하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남은 유일한 희망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윌라 퍼거슨 뿐인데요. 밥이 이렇게 숨어 살게 된 배경에는 윌라의 엄마이자 그의 연인이었던 퍼피디아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밥과 윌라를 떠난 그녀는 은행 강도 사건에서 경비원을 죽이고 동료들과 차를 타고 도주하다 체포되는데요. 이후 백인 우월주의 군인인 스티븐 제이 록조 대령에게 조직 정보를 넘겨주고 풀려났고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록조에게 백인 우월주의 비밀 결사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 가입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는 윌라가 자신과 퍼피디아 사이에 혼혈 자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결격 사유가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결국 그는 이 약점을 지우기 위해 윌라를 납치하고 밥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삶이 망가졌던 밥은 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록조와 군부대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면서 윌라의 가라테 사범이자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활동가인 세르지오 세인트 카를로스를 찾아갑니다. 세르지오의 도움으로 밥은 비밀 터널과 소총을 얻어 탈출을 시도하지만 지붕 위에서 추락하며 경찰에 붙잡히는 위기를 맞습니다. 한편 록조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비밀클럽은 록조를 불신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사적인 문제까지 드러나자 클럽에서는 멤버 중 하나인 스미스를 이용해 록조와 윌라를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록조는 계속해서 윌라를 추격하고 결국 윌라의 위치 정보를 손에 넣게 되면서 싸움이 파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영화를 통해서 또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독은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이고 배우 캐스팅이 화려한 것 같아요. 화려하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디카프리오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배우들을 살펴보면 주인공 밥 퍼거슨 역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일어나서 레 10글자라고 보통 네. 부릅니다. 그냥. 레 10글자. 레 10글자님. 레 10글자님. 네, 디카프리오 그리고 스티븐 제이 록조 역의 쇼펜 그 사부라고 하죠. 센세. 센세. 네, 센세 역의 베니시오 델 토로, 퍼피디아 베벌리 힐스 역의 테아나 테일러, 윌라 퍼거슨 역의 체이스 인피니티, 디안드라 답의 동료죠. 역의 레지나 홀 이 연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PTA 감독님 이 10번째 장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최대 제작비라고 해요. 2,45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장편 영화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전에 영화를 별로 본 게 없어서 이제 어떤 감독인지 잘 알지 못하고 영화를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필모들이 뭐가 있을까 좀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96년도에 리노의 도박사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그리고 99년도에 부기나이트, 2000년도에 매그놀리아, 그리고 그 이후에 펀치 드렁크 러브, 데어 윌 비 블러드, 마스터, 인히어런트 바이스, 주는, 팬덤 스레드, 리코리시 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배트 레프트 어나더까지 이렇게 10편의 장편 영화를 찍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름이 어렵네요. 영화들의 이름이. 이게 다 음차로 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네요. 그죠? 번역이 안 되고. 맞아요. 그쵸. 그런 작품들이네, 대체로. 그러네요. 두 분은 이 영화 이전에 보신 적 있나요? 다른 영화들? 근데 우정 저거 펀치 드렁크 러브 보지 않았어요? 그것만 봤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언제 한번 스토리인가 올렸던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공교롭게도 제가 펀치 드렁크 러브를 본 날 최근에 봤거든요. 본 날 다음 날에 이 원배트를 봤어요. 모르고 본 거예요? 네, 모르고. 아 진짜? 그러니까 펀치 드렁크 러브를 OTT에서 보고 원래 항상 보고 싶어 하긴 했는데 그냥 뭐 PTA 감독이 누군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되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봤는데 그 다음 날 영화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맞는 게 원배틀이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럼 모르고 본 거네, 연달아서? 그쵸, 모르고 재밌다. 본 거죠. 근데 아마도 이거를 우연이어서 재밌다라고 하기에는 OTT에서 그 원배틀이 개봉해서 펀치 드렁크 러브를 띄워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재밌네요. 알고리즘에 그쵸, 저는 놀아난 거죠. 이러고 이제 우연히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그럼 펀치 드렁크 러브는 어땠어요? 너무 좋았고 워낙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영상을 진짜 잘 쓰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 사실 그 펀치 드렁크 러브랑 원배틀은 너무 다른 영화긴 하지만 좀 광기가 느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화에서도 네, 저는 잘 만든 영화 그리고 약간 천재 감독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감독들의 특징이 광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뭔가에 꽂혀있는 그런 게 둘 다 느껴져서 다른 영화도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펀치 드렁크 러브는 못 봤고 맨날 이제 알죠, 이제 찜에 들어있지만 보지 않는 이제 그런 류의 영화고 뭐 부기나이트랑 데어 윌 비 블러드랑 마스터 이렇게 3편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편을 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스터는 2012년 작이니까 그 이후로 10년을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최근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원배트 애프터 어나더를 보고 이게 어쨌든 PTA 영화고 그리고 팬텀 스레드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데 제 친구가 팬텀 스레드를 보고 나서 저한테 한번 추천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팬텀 스레드? 하고 찾아봤는데 그때 PTA 영화인 거야. 그래서 이게 재밌다고? 어떻게 재밌는데?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그 친구가 그냥 괜찮았어. 그래서 이상하지 않았어? 뭐 안 힘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PTA 아저씨가 조금 변했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원배트 애프터 어나더를 보고 너무 이렇게 대중적인 오락 영화를 만들다니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데어 윌 비 블러드랑 마스터가 너무 강렬하게 이제 자리 잡고 이것이 PTA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두 개는
특히 마스터는 진짜 어렵고 좀 난해한 편에 속하는 영화인 것 같고 데어 윌 비 블러드는 묵직해요. 묵직하고 어둡고 이런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웃긴 영화가 웃기잖아요. 원배틀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스타일 자체에 되게 놀란 거죠. 그래서 이 1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PTA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해가지고 최근작들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리코리시 피자라던가 이런 작품들이 되게 궁금해졌는데 마스터 극장에서 보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데어 비 블러드는 진짜 재밌고 좋았어요. 거기 폴다노도 나오는데 전 폴다노 되게 좋았는데 폴다노도 연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아무튼 뭐 영화는 그냥 끝내주게 만드는 감독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약간 스펙트럼 자체가 넓은 감독님인 것 같기도 한 게 펀치 드렁크 러브는 로맨스 영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되게 가볍고 재밌고 재치발랄한 영화거든요. 실제로 그 영화는 PTA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쉬어가면서 찍은 영화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힘 빼고 좀 찍은 영화처럼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데어 비 블러드 그러니까 지독하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다음 두 편을. 근데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이 필모가 10편이면 뭐 다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많이 찍으셨는데 되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찬찬히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꾸준하네요. 진짜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에 되게 혼을 갈아넣고 계신가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이 전체 풀네임을 얘기 안 하게 되네요.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OBAA. 네. 편한 대로 부르죠. 뭐. 원배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좋아요. 원배틀을 시나리오를 20년 동안 집필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20년. 어쩌다가 이거를 집필하게 되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래서 더 혼을 갈아 넣으신 작품일까 10번째 영화를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 감독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게 영화가 한참 흥행 중이라서 그런지 제작 비화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인스타 피드에도 되게 많이 보이고 이런저런 뒷이야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디카프리오 캐스팅에 대해서는 그 디카프리오가 97년 부기나이트에 더크 디글러 역을 제안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타이타닉 촬영 일정과 겹쳐서 출연을 고사했었다고 하고요. 그 타이타닉 찍기 잘했네. 그쵸. 너무 잘했죠. 그래서 고사했어서 그때 배역을 거절한 것을 인생 최대의 후회라고 말한 적도 있을 만큼 이제 PTA 감독과의 협업을 기다려온 끝에 이번 작품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윌라 역을 맡은 체이스 인피니티의 장편 데뷔작이기도 한데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 체이스 인피니티? 맞아요. 뭐 마스크도 너무 좋고 연기도 너무 좋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그 배우에게 평범한 오디션을 하는 대신에 상대 배우와 호흡을 맞춰보는 되게 오랜 기간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저녁을 먹고 가라테 수업도 같이 하고 같이 즉흥 연기를 펼치기도 하고 하면서 배우들이 직접 캐릭터를 온전히 체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캐스팅을 하고 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로케이션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물들도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단순히 로케이션으로 마을을 활용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공동체랑 협업을 하면서 배우가 아닌 현지인들을 또 영화에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재밌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로케이션 공간 중에서 사막 같은 공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영상미도 너무 좋고 엄청 광활하고 인물도 많이 등장하고 해서 영화 찍기 되게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뭐 제작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 돈이면 뭐 2천 몇 억? 420억이요? 그 정도면 뭐. 네,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 좋았고 또 아쉬웠는지 감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저는 PTA 감독 영화를 처음 봤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러닝타임 보고 좀 우정을 약간 원망하면서. 맞아. 이게 그 2시간 40분은 거부감이 있어. 어쩔 수 없어요. 확실히.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약간 그 아까 조조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자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하지. 네, 걱정을 하고 들죠.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한 1시간 정도 넘었나? 시계를 잠깐 중간에 확인했는데 이미 이제 2시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네. 그럴 정도로 너무 저는 재밌게 잘 봤던 것 같고 그만큼 되게
그 흡입력 있게 스토리 전개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런 자연지형이나 그런 로케이션을 진짜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걸 어떤 씬에 배치를 해가지고 촬영을 할지 이런 것도 진짜 너무 되게 신기할 정도로 잘 활용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배경음악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배경음악도 되게 적절하게 네, 그 씬마다 잘 쓴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배우들 연기도 진짜 좋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돈룩업 생각이 났어요? 네, 너무 디카프리오 생각이 레 나요. 10글자 때문이네. 디카프리오 때문이야. 그래서 약간 그 레 10글자 배우가 이제는 그런 캐릭터가 이미 저는 이제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약간 고착화되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잘 어울리고. 영화도 영화인데 그 배우가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보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돈룩업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딱히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좋았는데 궁금한 점은 약간 중간에 그 다른 나라 언어 자막 처리 안 한 장면들 있잖아요. 네, 스페인어? 그렇죠. 네, 스페인어였나요? 네, 네. 라티노들이 네. 말하는 거니까. 그건 왜 그랬을까? 이게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끝나고 나서. 방금 음악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이제 라디오헤드의 조니 그린우드가 음악을 해서 맡았고 그 조니 그린우드랑 계속 작업을 해요. 그 PTA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데어이비 블러드부터였나? 계속 조니 그린우드랑 그 음악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진짜 되게 비중이 컸다고 저도 엄청 느꼈어요. 음악의 비중이 진짜 크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다 느낄 정도로 음악이 끌고 가는 힘이 맞아요. 되게 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이 그렇게 시종일관 계속되는 스타일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왜냐면 약간은 너무 의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은 불호긴 해서 중간에 약간 좀 너무 시끄러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했지만 빠질 수는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알아보시면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재밌게 봤고 우리 동네는 아무튼 시간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성신여대에 리클라이너석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봤는데 나 리클라이너석 처음 가봤어. 너무 좋죠. 진짜 좋던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또 좋아요. 영화가 기니까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이 맞아요. 영화는 체감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다리 펴고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뭐 그냥 계속 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입소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좀 얘기해줬는데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저도 들었을 때 이미 그 영화 아무튼 상영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나는 개봉한 지 되게 오래된 줄 알았어.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배정이 안 돼 있으면 개봉한 지 그래도 한 몇 주는 지났으니까 이런가 보다 했는데 10월 1일 날 개봉한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해서는 극장가에서는 PTA 영화가 그렇게 대중적이거나 엄청 흥행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애초에 좀 적게 잡아놨다가 이제 늘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입소문 때문에 늘리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PTA 영화에서 이렇게 웃기고 재밌고 오락스러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에 엄청 만족하면서 봤고 심지어는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되게 오랜만에 약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영화 보는 게 재미가 없나 요즘에?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전날에도 모노노케 힘에 봤고 모노노케 힘에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다르게 이 오락 영화가 주는 되게 즐거운 도파민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특히 그 CGV나 이런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보는 그 맛이 있잖아요. 팝콘 막 냠냠하면서 그런 걸 좀 새롭게 느껴서 심지어는 이걸 보고 나서 저는 그 센세한 그 베네시오를 진짜 좋아하는데 집에 가서 시카리오를 다시 봤어요. 그럴 정도로 영화를 막 계속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준 영화여서 좋았고 제일 좀 새롭고 변화된 점이 뭐였냐고 한다면 PTA가 나이 70년생인가 그런데 그래서 뭐 나이가
엄청 늙은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젊은 감독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경력도 지금 꽤 오래되고. 근데 이렇게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 스타일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펀치 드렁크 러브도 오정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마 저도 제대로 안 봤지만 호흡이 긴 걸 그 어느 정도 좀 길거든요. 약간 느슨한 부분들이 좀 아마 있을 거고 있어요. 그리고 데어 위비 블러드나 마스터는 굉장히 묵직한 리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빠르고 경쾌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쇼폼 시대에 적합한 영화 리듬을 찾아내서 그걸로 연출을 했다는 게 되게 신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2시간 40분을 안 여기고 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제일 좀 놀라웠다. 근데 뭔가 오랜만에 그렇게 괜찮은 오락 영화를 만났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오락 영화들이 되게 불편한 지점들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근데 그거 네. 방금 얘기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어쩔 수가 없다를 봤는데 그게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쩔 수가 없다를 박찬욱의 필모 중에서는 그다지 좋게 보지 못하는데 근데 박찬욱 감독의 입장에서는 되게 대중성 있는 오락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그 의지가 보이잖아요. 보이죠.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부분에서 에휴. 더 비교가 약간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불편하지 않은 오락 영화를 만드는 게 감독의 능력이고 힘이고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하고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까 그 10월이 스페인어 부분 그에 대해서 물어줬는데 저는 네. 이게 뭐랄까 아시안 관객들이 가지는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권에서는 스페인어를 뭐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약간 그 느낌을 그래도 대충 알아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파벳이고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 보니까 스페인어는 이게 그냥 약간 어렴풋이 의미를 짐작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렴풋이 의미를 짐작하도록 유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어 자막을 깔지 않고 애초에 그 영어 자막을 깔지 않고 그 자막 처리하지 않은 걸 그대로 한국에서도 자막 처리 안 했을 텐데 우리는 스페인어를 1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죠. 그래서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근데 그것도 그게 이제 되게 연출된 부분이라고 느꼈거든요. 의도된 부분이라고 느꼈는데 그거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3의 언어를 그러니까 미국인을 배제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너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외지의 말, 이민자의 말들을 너네는 그러니까 여기서 배제시키고 진행을 하는 거로 느꼈고 그게 저는 되게 좋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10월에 짚어줘가지고 저도 그게 좋았다고 느끼는데 또 하나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윌라가 가라테 도장. 근데 그 가라테 도장이 진짜 혼종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다 섞여 있어요. 뒤에 한국어도 있어. 그리고 거기서 진짜 제일 미스터리였던 게 윌라가 이제 뭘 하기 전에 시범 보이기 전에 뭐라고 하는데 그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 어떤 말을 뱉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알아듣고 싶어가지고 무슨 말이지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의도한 어떤 이상한 언어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좀 재밌는 게 약간 교차적인 부분이 있는 게 세르지오도 되게 이민자이기도 하고 그 이민자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피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걔조차도 이 오리엔탈 그러니까 동양에 대한 또 인식은 되게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막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사실은 그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좀 재밌었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 피신시킬 때도 그때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막 전혀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그런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는 맥락이 아무래도 제일 좋았던 부분인데 그냥 혁명에 대해서 다루는 게 좋았다. 맞아요. 또 우리가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바로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혁명을 이뤄내서 우리가 뭔가 성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공감 가지 않았나 싶어요. 더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뭐 지하 조직이라던가 굉장히 어떤
이질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뭐 인종차별이나 이민자 혐오, 성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 그대로 블랙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그 유머나 재치 같은 게 너무 사랑스럽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정점에 있는 게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면 누가 한 건지 너무 재밌고 그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 그 유치한 그 백인 남성들이 중년 남성들이 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끙끙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참 재밌고 웃기고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도 태아나 테일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영화 한 중반부까지 나오나요? 초반부죠. 초반부에 나와요? 초반부에 그러고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한 3분의 1? 네, 딱 1막까지만 네. 나오는 인물이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엄청 크게 느껴졌거든요. 너무 강렬하죠. 그쵸? 네, 너무 강렬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걸 압도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를 너무나 매력적으로 연기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미지도 나오지 않고 가장 끝에 캐스팅으로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인종차별일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실제로 분량이 적어요. 아 그런가? 그때 실제로 분량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진짜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되는 거지. 실제로는 어쨌든 레 열글자님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윌라랑 뭐 센세 이렇게 록조 이런 식의 그 구성이 더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쉬웠던 거는 저도 전체적으로 좋긴 했는데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그 퍼피디아를 그렇게까지 감쪽같이 사라지게 해야 됐을까 그렇게까지 너무 애정이 많아서 또 그래. 그런가 봐요. 그런 거랑 그리고 이게 사실 2시간 40분짜리 영화라 이 영화가 뭘 더 넣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얼마나 길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저는 이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혁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맹이가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를테면 물론 이제 어렴풋이 뭐 미국의 어떤 혐오 정책이라던가 순혈주의라던가 자본주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대사를 통해서라던가 좀 저항적인 언어들이 좀 더 등장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으면 아마 이 영화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정도의 개인적인 일단 아쉬움이 그러면 이제 3시간 그렇죠. 되고 그 이상. 근데 2시간 생각해보면 2시간 40분짜리 영화를 28만 명이 본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새삼 들긴 하네요. 그리고 더 늘 것 같은데. 맞아요. 당분간 좀 더 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더 볼 생각이고. 저도 한 번 더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상영 시간표 짜시는 분들이 고민에 빠지겠죠. 좀 많이 해. 아니 요즘에 근데 심야 시간대에 별로 영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한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전에는 막 새벽 1시 이럴 때 배치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요즘에는... 새벽 1시에 막 있었는데. 아 그래요? 우리 동네랑 약간 시간표가 많이 다른가 보다. 새벽 1시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누가 봐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일찍 보는 걸로 했거든요. 좋습니다. 영화에 대한 간단한 평들 나눠봤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영상미가 굉장히 좋은 영화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는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넘어갈까요? 이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네. 똑같을 것 시월이 같은데. 얘기해봐요. 네. 저는 그 후반부, 네, 거의 마지막 장면에 그 언덕길에서의 카체이싱. 네, 카체이싱 장면이 아무래도 아리랑 고개. 아리랑 고개. 넘어도 계속되는 아리랑 고개잖아요. 네,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강렬하고 그게 나오는 순간 그리고 음악도 이제 짱 바뀌면서 이제 시작이다. 애초에 딱 그 윌라가 그 차에 딱 타는 그 장면부터 카메라 그러니까 딱 따라가면서 시작되는 게 이제 보여줄게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랑 고개가 일단은 이게
보였다가 사라졌다, 보였다 맞아요. 사라졌다 하면서 보일 때마다 그 파란 머스탱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 서스펜스가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연출을 되게 의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누구나 다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장면이지 않았나? 그리고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전에 센세가 계속 얘기했던 파도를 생각해랑도 연결되잖아요. 이 웨이브, 그러니까 파도의 흐름이잖아. 그리고 그 파도도 되게 우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계속되는 어떤 투쟁 같은 걸 말하기도 하고 결국엔 새로운 흐름으로 이전의 과거를 청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되게 상징적이면서도 너무 좋고 재밌고 멋있는 장면이었죠. 시퀀스였죠. 그럼 영화 제목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되는 거죠. 이 배틀은 계속 사실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도 연결되어 있는 시퀀스니까 중요하고 재밌죠. 아니 사실 이 질문을 했던 게 제가 전체적으로 그 2시간 40분 내내 되게 영상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질문을 썼는데 막상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려고 하니까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강렬해서. 네. 그쵸. 근데 뭐 진짜 말 그대로 세세한 부분들은 진짜 너무 많고 예를 들면은 그 센세에 그게 무슨 가게예요? 뭐 약간 휴대폰 가게 같은 그런 가게에서 어쨌든 이 이민자들을 탈출시키는 그 시퀀스도 진짜 박진감 넘치고 리듬감 맞아요. 있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 동선하면서 얘네들 맞아요, 움직이는 맞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다 짜여져 있는 건데 저는 일단 너무 웃긴 부분이 많아가지고 막 그 디카프리오가 막 도망치다가 센센에 거기 들어와가지고 막 쌍절곤 들고 나와서 쌍절곤밖에 없잖아. 이 집어던지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겨가지고 막 진짜 미친 듯이 웃었는데 또 센세가 자기들 데리고 가가지고 내 10글자는 밥은 밥이죠, 밥. 밥은 막 바빠 죽겠는데 인사시키잖아요. 가족들한테 소개시키고 막 인사해. 막 밥 인사해. 일로 와. 막 인사해 하고. 막 그리고 밥이 몇 시냐는 질문에 이렇게 막 울부짖고 있는데 이제 막 8시 15분이라고 대답해주는 이 센세가 나오는 모든 시퀀스. 너무 웃기니까 너무 웃기다. 이게 미장센을 떠나서 그냥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꼭 보세요. 진짜 다시 볼 거야 정말. 진짜 너무 웃긴 영화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영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사실 이 영화가 또 이 영화 가지고 있는 의미나 비유나 상징 같은 걸 되게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뭔가 이런 장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만한 부분이 있었을지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장면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보기에는 너무 한 번밖에 못 봐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그래서 한 번도 보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막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어제 못 봤고 오늘 막 다시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이 스토리의 전체적인 흐름상의 그런 상징 같은 걸 얘기하자면 사실 록조는 이제 너무 뻔하지만 이제 특히 또 순수 혈통만 이제 고집하는 이 너무 전형적인 백인 남성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의 미국의 어떤 실태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게 너무 캐릭터가 잘 드러났고 쇼펜이 연기 너무 미친 듯이 잘했어. 잘해서 그 걸음걸이만 봐도 정말 너무 웃기고 화가 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이제 밥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유색인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기존의 백인 남성을 얘기하는 혁명단체를 프렌치 75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혁명단체라고 보면 되고 사실은 이 영화는 그들의 혁명은 실패했고 이 실패한 혁명에 대한 일종의 농담이고 이게 이제 다음 세대로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What time is it?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냐고 묻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또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밥이 영화에서 그 알제리 전투를 걔가 막 보면서 대사를 따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대사가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적을 마주할 수 있다. 이런 대사를 따라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What time is it을 보면 사실은 진정한 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잊은 그리고 과거를 잊은 그 시대의 인물들 자체를 의미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밥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 부분을. 과거를 잊은 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과거를 잊은 자가
계속해서 뭔가 혁명 이렇게 투쟁을 하기 위해서 따라갈 때 이 이민자들 유색인종들이 얘를 다 도와주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넘어가는 거 이 바통을 넘겨받는 거는 윌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색인종의 여성이 이거를 이어받아서 이제 다음 세대의 혁명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그 흐름이 이게 너무 웃긴 와중에도 너무 잘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밥이 막 모든 걸 그 약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까먹었을 때 밀라가 그 이막에 보면 아빠한테 막 나는 당신의 뭐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애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밥이 도망칠 때 그 땅굴로 이렇게 와라랑 해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얘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일종의 막 예를 들면 자궁이라고 한다면 얘가 새로 태어나는 그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다 세세히 짚어보면 엄청나게 많이 연출된 게 많죠. 혹시 10월은 있었나요? 저는 도라가 너무 잘 찾아줘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전에 그 영상이 굉장히 좋았다 얘기를 하면서 그 언덕, 네, 파도와 또 연결이 되는 그 언덕과 관련돼서 뭐 그게 어떤 관점이라든지 세대라든지 뭐 인식이라든지 그런 변화 자체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저는 그것도 좀 혁명의 지속성에 이 잘 드러난 장면 같은데 처음에 퍼피디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그 이제 밥이 얘기하잖아요. 임신한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왜냐하면 술 마시고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총을 쏘거나. 근데 그 퍼피디아가 임신했을 때 총 쏘는 장면이랑 그 윌라가 그 자매회? 네. 수녀회 거기를 가서 이제 총을 막 쏘는 그 장면이랑 저는 너무 겹쳐가지고 네, 그것도 계속된다, 지속되고 있다. 이걸 좀 잘 드러내준 장면인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이 잘 짚어주셔서 약간만 덧붙이면 그 록조가 나중에 이제 되게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입이 찢어지기도 하고 뭐 사고 나가지고 네, 사고 나서 이제 눈도 예쁘게 달라지고 표현하네. 얼굴이 달라졌다니. 좀 다르게 표현해 주세요. 아니에요. 개차반이 됐다 얼굴이. 네,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서 되게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혈주의의 그 집단이 그 중심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마치 그 순혈주의가 마치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인과 비미국인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경계를 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집단을 되게 공고하게 만드는데 그렇다면 이 인물은 뭐 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백인은 인간이고 뭐 인간이 아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이렇게 부제를 붙였던 게 시대를 비판하는 영화라고 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적으로 호평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사회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되게 좋기도 했었고 의미가. 그래서 미국의 지금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극우주의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텐데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MAGA,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과도 정확히 겹쳐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큰 따옴표를 순수한 미국인이 아니면 이제 전부 배척하는 모습으로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반인도적이죠.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이민 단속이 너무 극심하게 이뤄지면서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그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주 방위군까지 투입을 하면서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극우주의의 형태가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민자 혐오를 가지는 극우주의의 형태가 언어가 사실 굉장히 다 비슷하거든요. 나라를 불문하고. 이를테면 당신들이 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나가라 이 나라에서 라는 방식. 언어가 굉장히 흡사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이게 극우의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점에서 중국인 혐오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긴 들어요. 물론 과하죠. 이제 뭐 치안이라던가 이런 걸 걱정이 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범죄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근데 이제 최근에 SNS를 보면 너무나 전형적으로 선동하는 게시글 같은 게 진짜 많거든요. 많긴 많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국면이 어떻게 될까? 근데 결국은 그런 혐오가 우리를 향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결국은 이 아시아는 너무 약자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지? 저는 좀 고민스러워서 요즘에 사실 일상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어떤 어디에서나 어떤 극우든 뭐 혐오든 판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여론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이런 영화를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런 뭐 극우든 아니면 미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든 아니면 혹은 이 영화랑 관련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거나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은 뭐 영화나 책이나 기사나 콘텐츠가 혹시나 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최근의 문제들이어서 맞아요. 저는 최근 제가 뭐 아마 나온 것들이 있겠지만 본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막 뭐였지? 막 극우들이 온다 이런 느낌의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일까요? 막 일베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그걸 계속 찾고 싶은데 모르세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책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 극우주의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일배하는 얘네들 그러니까 딱 우리가 딱 이대남이라고 약간 이 얘기하기도 하는 그들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놓은 책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저도 이제 다 읽은 건 아니고 이제 몇 권 이렇게 좀 봤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어떡하지? 아주 최근 책은 아닌데 보통 일베들의 시대라고. 맞아요. 그거. 이 책이 그러니까 일베라는 커뮤니티는 어쨌든 사라졌지만 그 커뮤니티의 여파로 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보통 일베들을 만들어 가는지 만들어 왔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혐오를 재생산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도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되게 파장을 좀 불러일으켰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질문을 했던 게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오늘 좀 사회적으로 이 영화를 조명하려고 하다 보니 관련해서 좀 더 정보를 찾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 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좀 떠오르는 책들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2가지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사라 아메드의 감정의 문화정치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표지가 예쁩니다. 하지만 예쁜 표지에 혹해서 열었다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이고 약간 벽돌책이라서 아마 책 모임 같은 걸로 읽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장벽이 살짝 있긴 하지만 지금의 시대랑 그리고 이 영화랑 연관시켜서도 생각해볼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이 책 자체가 고통, 증오, 공포, 역겨움, 수치심 등의 감정이 어떻게 권력과 관계를 맺으면서 차별과 혐오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일단 극우주의자들의 언어를 공통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지 같은 걸 분석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극우주의자들이 이민자 혐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동할 때 오염으로부터 사랑하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재생산시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인데 세계의 종말을 늦추기 위한 아마존의 목소리라는 책이에요. 얇은 책이라서 또 금방 읽을 수 있고요. 브라질의 원주민 활동가 아이우톤 크레나키라는 활동가가 쓴 책입니다. 요거는 어떤 지금의 딱 정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쓴 책은 아닌데 선주민의 입장에서 그가 만났던 백인들이 얼마나 그 자기들의 인류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클럽에 소속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그 백인 우월주의 클럽과 연결되면서 저는 그래서 영화 보면서 이거 그 크레마키가 말했던 인류 클럽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의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어쨌든 북미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 잘 나가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동시에 또 저는 그 왓챠피디아에서 평점 거꾸로 보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좋은가 보다. 네.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칭찬 일색이니까 그치. 안 좋게 말하는 궁금하잖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 해서 봤는데 뭐 다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이 영화의 PC함에 대해서 막 불편하다 왜 굳이 뭐 이런 그냥 혁명이 불편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기회에 이 영화의 어떤 정치적 올바름 혹은 정치 풍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PC주의랑 정치 풍자는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 정치 풍자는 사실 영화의 알맹이인 거고 PC주의는 그 영화의 알맹이와 상관없이 영화의 만듦새 같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같이 이야기를 해본다면 좋은 사회풍자 영화란 뭘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먼저 PC주의란 뭘까에 대해서 또 한번 정의를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서 정의를 가져와 봤습니다. PC주의는 이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태에 대해 저항하고 바로잡으려는 운동이나 철학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PC주의가 이제 흔히 가장 전면에 드러나 보일 때가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어공주라던가 이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백인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인물에 흑인 배우를 캐스팅했을 때 이제 이 PC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제가 그 영화들을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PC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화를 재미가 없으면 그 영화를 못 만든 디즈니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영화를 재밌게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저도 사실 안 봐가지고 그쵸. 어떻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사실 그 우리가 어쨌든 한국은 흑인들과 몸부대 끼면서 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종차별이든 뭐 흑인에 대한 어떤 PC주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낯설거나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근데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아시아는 다시 한번 거기서 배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디즈니에서 그런 PC함을 표방하겠다고 한국 배우를 캐스팅해서 인어공주를 찍었어요. 그러면 좋아할 거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러게 뭐라고 할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쵸?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근데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한국의 배우를 캐스팅해서 찍었다 하면은 이제 할리우드 진출 이러면서 근데 좋아할 것 그런 같거든요. 얘기 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 디즈니 예를 들면 인어공주를 비판할 때 그게 아니야 이거는 뭐 PC함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아는 에리얼과 그냥 너무 안 닮았기 때문에 나는 인종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우를 했는데 아름답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 그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죠. 그럼 한번 디즈니에서 캐스팅해주면 좋겠다. 그래 한번 해봐봐. 뭐 한번 해봐봐. 안 만든 거 뭐 있어? 신데렐라 이런 거 해야 되나? 또 뭐 라푼젤인가 뭐 실사한다고 그러던데. 그래 라푼젤 한번 해보자. 스칼렛 요한슨이 그 뭐지? 그 마녀인가요? 그 라푼젤 엄마 역할을 하게 됐다고. 잘 몰라요. 그렇군요. 최근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생각을 그냥 했거든. 그래서 그냥 약간 영화랑 다른 얘기긴 하지만 PC주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회풍자 영화, 정치풍자 영화란 뭘까? 정치풍자 영화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반적인 의견이 듣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저도 이 영화에서 PC함의 이 질문이 나온 게 좀 신기하기는 했어요. 이 영화가 아니 애초에 나는 그런 후기 감상평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 영화를 다르긴 하죠. 이 영화를 가지고 PC함에 대해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영화를 제대로 안 본 거 아니야? 아무튼 약간 이상한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그러네. 차라리 그냥 영화가 길어서 욕을 하다가 그리고 인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영화가 PC하다고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근데 좋은 사회풍자 영화, 좋은 정치풍자 영화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게 그냥 좋은 영화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도 해요.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PC함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 인종차별 진짜 심하고요. 심하죠. 근데 지들이 인종차별 심하다고 인식을 못해. 너무 빡쳐요. 약간 솔직히. 저는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친구한테도 그 친구가 이제 해외 여행을 처음 가서 막 유럽 여행 처음 가니까 막 엄청 긴장하고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소매치기 막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거기서 거의 다 사람 사는 데라서 괜찮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걔네가 그 유럽인들이 막 이제 동양인 차별하고 하는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있긴 있죠. 근데 그런 얘기 막 하길래 하고 막 중국인이라고 하면 막 싫어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중국인 혐오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 진짜 심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정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냥 지금은 이제 외국인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막 흑인 친구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미 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게 베트남 이제 국제 결혼한 경우들이 있고 그들의 2세들이 지금 약간 성인이 거의 돼가는 시점이 약간 거의 지금 최초 1세대인 것 같아. 딱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도 되게 혐오하는 차별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기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싫어하는 글 같은 거 올린 거 봤거든요.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전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되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얘기하고 있는 영화도 없는 것 같고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PC함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야기보다 너무 그 도덕적인 그 메시지를 강조할 때가 제일 거부감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싫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먼저가 되되 그 안에서 사실은 이거는 감독이라던가 이 사람들의 철학 같은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나 사회적인 메시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명확하게 짚어주되 대신 영화의 전체 스토리에서는 그거는 어떤 일부 요소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만약에 아까 제가 아쉬워했던 너무 그 메시지가 좀 더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드러나면 또 너무 직설적이어서 아쉬운 영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정이 아쉬운 부분도 너무 이해를 하지만 애초에 PTA는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 정치적인 게 되게 엄청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것도 있다고 전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약간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 봉준호 감독 최근 영화 뭐지? 미키 맞아. 미키 17. 저는 그래서 미키 17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미키 17은 너무 프로파간다 같이 얘기해요. 근데 너무 그거는 말이 많은 영화지. 그거는 좀 취향 차이여서 그런 거여서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메시지에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가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돌아의견하고 비슷한 게 똑같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주 대놓고 대사나 뭐 장면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관객이 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뭐 관련 기사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약간 후속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은 사회 정치 풍자, 사회 풍자 영화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전에 그 이제 저희 그 이제 시작이고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도 한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초등학교에 갔는데 거기 이제 중국 인들의 자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학교에. 근데 그 안에서도 이미 우리 이제 한국인 순수 혈통인 한국인 친구들이랑 다문화 가족 애들 전혀 교류가 없고 그냥 정말 그 작은 교실 안에서도 분리돼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언어도 물론 이제 어렵겠죠. 한국어를 배우고 뭐 중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렵기는 하겠지만 언어조차 아예 이제 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근데 약간 갈 길이 멀다는 게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사실은 당연히 뭐 혼란이나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진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는지 그 뭐 방향이나 방법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좋은 사회풍자 영화는 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게 사실 답을 줘버리면 그냥 영화에서 어떤 교훈적 메시지 주고 끝 이렇게 돼버리고 그냥 좋은 영화 봤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찬찬히 그 메시지를 생각하게 되고 질문을 나에게 남기는 영화가 좋은 영화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질문을 준비를 했던 게 어떤 사람들은 또 왜 영화가 이렇게까지 어떤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 정치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그런가? 분리가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의 그 정치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까미가 그 작가 까미가 워딩이 정확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입장을 나는 보여주지 않겠어 어떤 작품에서 그거조차도 정치적인 입장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영화라던가 문학 이거 왜 존재하는지부터 그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영화라는 게 근본적으로 저항예술 면모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멋있네요. 저항예술. 영화 자체가 혁명이네. 그렇죠. 좋네. 그래서 좋아하는군요. 영화를. 맞아요. 아무튼 그런 면모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영화에 대해서 뭐 사회랑 분리시키려는 시도나 비판은 조금 성립 불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이 영화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체이스 인피니티도 그렇고 그 퍼피디아도 그렇고 굉장히 멋진 여성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동시에 굉장히 갑자기 정적을 감추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녀로 표현되는 인물이죠. 사실은 그 퍼피디아가. 근데 마녀로 표현되는 그 인물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낳은 딸을 그 레의 열그자가 키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이 약간 남성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이 서사 자체가. 그래서 이 영화를 만약에 페미니즘적으로 본다면 좀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 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퍼피디아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는 그 캐릭터가 멋있어서 그런 건 있겠지만 그냥 영화 이 플롯상에서는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이 영화가 이전 세대의 실패를 이제 딛고 넘어서 새로운 세대로 가는 거라고 느꼈고 그렇게 따지자면은 저는 그 방금 이제 그 록조의 사실은 딸이잖아요. 윌라는. 근데 이제 그거를 바비 이제 같이 좀 알았죠. 사실 알았죠. 알고 있었던 게 나중에 이제 드러났는데 그래서 밥이 이제 키우게 됐었던 건데 저는 그 자체가 약간 전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부장에 대한 약간 왜냐면 목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빠랑 상관없이 저는 이게 엄마를 따라서 이어지는 혁명의 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약간 역전됐다고 그게 전복됐다고 느꼈고 특히 어렸을 때 이제 그 퍼피디아는 자기 아내는 이제 혁명이 막 꿈틀거리고 자율성이 필요해서 밥이 다 육아를 하잖아요. 돌봄 노동을 밥이 한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것도 전 너무 웃기고 재밌고 약간 그런 걸 비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페미니즘적인 것이 아주 강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잘 담겨 있다고 느꼈고 사실은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까 말한 종이라던가 젠더라던가 그리고 젠더적인 부분에서 그 데이인 친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담은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을 좀 했고 특히 저는 제가 이제 좀 처음 영화 봤을 때 마지막에 그 퍼피디아의 편지가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 봤을 때는 좀 짜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약간의 갑자기 억지스러운 좀 이런 거 나오는 거 좀 안 좋아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없었으면은
그 편지가 없었으면은 이 영화를 보는 어떤 사람들은 걘 진짜 모성애가 없고 정말 마녀고 정말 비인간적인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되게 단순하게 단편화시켜서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 그게 꼭 필요했구나라는 걸 저는 새삼 느낀 게 얘는 되게 복합적인 인간인 거잖아요. 퍼피디아는. 아이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그 흐르는 혁명적인 것도 그 벗어날 수 없었고 근데 그럼에도 자기 동료들을 배신한 이런 인물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그들과 함께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편지가 되게 얘를 되게 복합적인 인물, 입체적인 인물로 잘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았고 대신에 이제 좀 아쉬웠던 거 있으면 여전히 그래도 남성 중심의 시선이 없지는 않다라고 저도 느끼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되게 의도한 거긴 하지만 너무 성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한다던가 요런 부분들 그리고 막 그 누구야 정글 푸시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도 막 푸시는 이제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근데 사실 그거 좀 걸렸거든요. 근데 그 여자 정글 푸시 역할을 맡은 그 배우가 실제로 정글 푸시란 그러니까 래퍼인데 정글 푸시 활동명이래요.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그냥 되게 유머로 잘 넣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정글 푸시가 하는 그 자기 노래 가사가 마지막에 퍼피디아가 록조한테 남긴 메시지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현실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좋은 페미니즘 영화였던 것 같다. 저도 막 그런 남성주의적인 시선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윌라나 퍼피디아 자체가 단순한 여성 캐릭터로 그려진 게 아니어서 네, 그냥 그 개인, 네, 그 주체성 이런 게 좀 잘 나타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PTA 감독이 뭘 좀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긴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수녀회가 나오잖아요. 그 자매들 맞아요. 여성들의 연대가 나오고 나는 그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쵸. 그리고 재배하고. 거기서 그 구출해주는 그 아까 말한 역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중요한 여성 인물이 있잖아요. 그 혁명단체에.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 그래도 강조를 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구석구석에 다 되게 섬세하게 다뤘고 이를테면 그 남성 중심의 시선을 그릴 때도 그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을 그릴 때도 그 프레임 안에 렌즈를 다시 넣어서 이게 어쨌든 카메라 관객의 시선이 아니라 이 렌즈, 이 사람의 시선이라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섬세하게 다뤘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저도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페미니즘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를 땡땡 영화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혹시 무슨 영화로 정의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아마 많은 관객분들 또 보실 텐데 관객분들에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도라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베니시오 델 토로를 좋아하면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베니시오 델 토로가 좋았다면 시카리오를 꼭 보시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영화를 또 보는 재미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PTA 영화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면 부기나이트부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아니면 최근작들 제가 최근작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리코리시 피자라던가 약간 좀 최근이 라이트해진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영화부터 보시고 데얼비 블러드는 좀 뒷순순에 보셔라라고도 얘기해주고 싶고요. 꿀팁. 이 영화는 파도 같은 영화죠. 파도 같은 영화, 새로운 파도 같은 영화다. 좋습니다. 저는 시간 순삭 영화다. 그래서 너무 그 러닝 타임의 장벽을 높게 느끼지 마시고 일단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네, 영화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처럼 이런 방송을 또 듣고 네, 보시면 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한번 시도해 보셔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도라가 이 영화에서 그 정치 사회적인 맥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충으로서 꿋꿋하게 이 영화는 정치 영화다. 그렇게 먹어야죠. 그리고 근데 그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저는 윌라가 마지막에
가잖아요. 어디 시위 이제 그 지원 가는 거 보면서 작년에 막 남태령 시위 이런 거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지금 너무 공감할 맞아요. 수 있을 만한 맞아요. 영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뭐 한마디 한다면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가족들과는 보지 마셔라. 근데 나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엄마랑 딸이 보기에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랑 딸까지는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아빠랑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빠는 조금. 근데 엄마랑 보셔라.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제 남자인 지인이 아빠랑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롭네. 그죠? 그래서 괜찮았어? 라고 했는데 뭐 괜찮았고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다. 3시간 잘 너무 보셨고. 웃겨가지고. 맞아. 뒤로 갈수록 사실은 그 어떤 섹슈얼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맞아요. 안 영화. 나와요. 앞쪽에서 끝나는 뒤에서는 끝나니까. 이제 정의 강마 이런 이제 대사 나오고 나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냥 시선을 압도해버리는 그냥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뒤로 갈수록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 영화는 뭐지요? 다음 주는 이제 오랜만은 아니죠. 그냥 5주마다 다시 돌아오는 콘텐츠 특집이어서 이번에 새롭게 다뤄본 적 없는 콘텐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시를 좀 다뤄볼게요. 좋습니다. 만감부. 그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